자, 이 동현 씨까지 HTS 가시고 다 모였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네. 준비되셨죠? 네. 바로 가야죠. 하겠습니다. 제가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제일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니까. 그죠? 자, 1597년 2월 26일 한산도에 자리 잡은 조선수군 사령부에서 우렁찬 외침이 들려옵니다. 통제사 이순신을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주상전하의 명이시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니 최고의 우리나라 장군인데 의금부에? 의금부에?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네. 지금으로 치면 별 4개의 조선수군 총사령관이었던 이순신을 의금부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지? 그렇게 어명을 받고 순식간에 죄인이 된 이순신. 그는 부하들 앞에서 이 갑옷과 차고 있던 칼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은 채 조정에서 파견된 체포조에게 끌려나갑니다. 아유. 의금부로 호송당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본 백성들. 놀란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까지도 사랑했던 장군 이순신. 자, 이 이순신은 대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조선수군 사령관에서 죄인이 된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임진왜란이 처음 일어났던 그때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1592. 1592. 맞습니다. 바로 부산 앞바다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일본군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서 조선의 지방성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불과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성까지 함락됩니다. 와, 20일 만에. 임진왜란 내내 조선 땅은 일본군의 발 아래 짓밟히고 조선의 백성들은 잔혹하게 약탈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 바다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전라좌도의 수군 지휘관, 바로 이순신 때문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인 조선군이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과 지휘로 해상에선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와. 바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의 길목을 꽉 막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가장 기뻤던 사람, 진짜 누구였을까요? 선조? 그렇죠. 네, 선조죠.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선조였을 겁니다. 이순신의 활약 덕에 수세에 몰렸던 조선의 숨통이 트이고 선조 역시 한숨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순신을 앞세운 조선 수군의 승리로 일본군의 이 조선 침략 계획은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일본의 정예의 부대를 남해로 급하게 파견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그들의 이 눈엣 가시였던 이 이순신 부대를 물리치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상전을 준비했던 것이죠. 와. 자, 여기서 짚어봐야 할 별점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벌어진 정말 역사상 최고의 해전 중 하나로 꼽히는 전투는 뭐였을까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딱 있죠. 두세 개 있으니까. 뭐. 네. 한산도 됐다. 예. 맞나요? 보시죠. 제발. 예, 한산 됐죠. 네, 맞네. 네, 알죠. 맞습니다. 예. 한산. 맞습니다. 바로 한산대첩. 이상을 이용합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장군.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 한산대첩. 영화 혹시 보신 분? 네, 저 봤어요. 우와, 다 보셨어. 다 봤어요? 봤네. 무조건 봐야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었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였습니다. 멋있었죠? 시원하고. 네. 맞습니다. 바로 한산대첩. 자, 한산대첩 하루 전날인 1592년 7월 7일 거제도와 고성 사이에 있는 견내량이라는 곳에 왜군의 배 70여 척이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이 견내량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좁은 그런 곳이거든요. 네. 장소가 협소하고요, 암초도 많다 보니까 이 배끼리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순신 장군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싸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네. 결국 대여섯 척으로 구성된 이 미끼조를 견내량에 투입해서 한산도 앞 그 넓은 바다로 끌어냅니다. 그렇게 한산도 앞바다로 결국 들어선 일본 함대. 그때 펼쳐지는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산도 좌우섬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수군의 배들이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이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바로 학익진입니다. 아, 조선 수군은요, 결국 일본의 함대를 완전히 포위한 채로 무차별 포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반격 한 번 못하고 일본 수군의 배 59척은 순식간에 격파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3일 만에 100여 척에 달하는 대함대를 모두 없애는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거둡니다. 와. 교수님, 한산대첩이 정말 대단한 거죠? 한산대첩은 넓은 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조선 수군이 훈련이 잘 돼 있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해상에서 이런 포위 선멸전을 정교하게 펼칠 수 있었던 해전은 세계 해전 사상 굉장히 드물어요. 오. 세계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 맞습니다. 자, 일본군의 타격은요, 너무나 컸습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 이후 이순신을 견제하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군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자. 뭘 포기하자? 이미 졌다는 걸 또 뭔가 승산이 없다는 거 느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거 일단 오답. 근데 살짝 비슷하긴 했어요. 정답. 이순신을 바다에서 만나지 마라. 만나면 피해라. 동현 씨, 정답. 아니 오늘 진짜 날라다니신다. 우와. 네. 맞습니다. 네. 해상 전투에서 이순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일본의 수장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전 금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와. 그리고 한산대첩 이후 왜군들에게 이순신이란 존재가 거대한 두려움으로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대박.
자, 이렇게 위기에 몰렸던 조선에 희망을 주었던 이순신. 자, 그는요, 한산 대첩 등 이 해전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서 승진하게 됩니다. 어우.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했던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당연하죠. 그죠? 자, 그렇게 전라좌도의 수군을 이끌었던 이순신은 승진합니다. 그래서 전라, 충청, 경상 이렇게 3도 수군을 통솔하는 3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조선의 수군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와. 근데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정도. 당연하죠. 그죠? 자, 임진왜란의 승기가 이 조선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전쟁 시작 1년 만에 빼앗겼던 한성도 되찾을 수 있었죠. 와.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지금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의금부에 잡혀갔다고. 그렇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 엄청난 역사의 승리. 뭐안 맞는데요? 그렇죠? 잡혀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끌려간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이순신의 게으름. 어? 게으름이요? 전혀 게으름과는 상관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과 그 휴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선조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선조의 말이거든요.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 우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격. 아니 그때 승리해서 엄청 기뻐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때 이순신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수군에게 내린 명령 뭐였습니까? 해전은 피해라. 피해라. 네, 맞습니다. 이순신 피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죠?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적과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 격투기 할 때 상대가 너무 세잖아요. 그럼 그 선수랑 다 안 싸운다 해가지고 경기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제가 엄청 세요. 그러면은 그 단체에 있는 선수들한테 김동현이랑 싸워 하는데 안 해. 여러 이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뭐 다른 팬분들이 혹시나 김동현 왜 이렇게 안 싸우지? 이제는 싸울 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건가? 싸울 수가 없는 거 그런 상황. 그거네요. 딱 그런 상황. 근데 교수님 이순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선조한테 솔직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당시에 이순신은 전쟁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선조에게 아주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조 임금이 그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주 큰 승리를 계속 거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순신이 게을러졌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해했던 것 같아요. 선조는요, 눈과 귀를 닫고 이순신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키워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안 그래도 이순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선조, 이 선조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발이요? 이순신한테? 네, 아하. 폭발이요? 1597년에 접어든 어느 날 조선 조정에 아주 솔깃한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당시 일본군을 이끄는 두 장수 고니시 가또. 근데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고니시가 조선 조정에 정보를
흘린 겁니다. 자, 어떤 정보였냐면요. 갓도가 군대를 끌고 바다에 나갈 예정이니 그때 공격하시지요. 우와. 와. 에? 근데 조선 정부도 지금 사실 이 첩보가 맞아 안 맞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죠. 예. 근데 이 둘의 어떤 관계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니 씨의 정보가 요거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순신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 바다로 오는 갓도를 물리치라. 왕명을 들은 이순신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죠. 알겠습니다. 가야죠. 왕명이니까. 자, 그런데 왕명을 무시한 채 출전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야, 이러면 찍히는데. 이러면 완전 찍히는 건데. 자, 근데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신은요, 적에게서 나온 이 정보, 아까 고니 씨가 지금 흘린 첩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섣불리 출전했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전략적 판단 아래 이순신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과연 이 망설이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을 본 선조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위에 이제 계급 간에 그래도 위잖아요, 훨씬. 근데 자존심에 많이 상처를 입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분노했는지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갓도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오! 아주 화가 단단히 났네요. 단단히 화났죠.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에 이제 조정의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본인이 파직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파직되면 조선 수군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도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나갔을 때는 좀 늦은 거죠. 이미 선조 임금의 체포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아이고.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선조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죄목으로 1597년 2월 26일 죄인이 된 이순신은 한성에 있는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당시 의금부에서 모진 고문을 맡던 이순신의 나이, 이때가 53세였습니다. 53세? 63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죄인이 된 이순신. 그의 몸과 마음 멀쩡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순신은 투옥된 지 28일 만에 겨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인간 이순신으로서는 가장 괴롭게 느껴졌을 1597년 그 해의 첫 일기는 이순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597년 4월 1일) 맑음 옥문 밖으로 나왔다. 근데 뭔가 멋있는데요, 저는? 느낌이. 저는 여기 억울함과 함께 앞으로의 어떤 각오가 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와, 옥문 밖으로 나왔다. 맞습니다. 바로 이날의 일기 첫머리는 맑을 청.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문 밖으로 나왔다. 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봤던 이순신. 여러분이 이순신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나온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여기 군인은 또 명예가 전부인데 그렇죠. 그걸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아, 내 기분은 장마인데 왜 맑지? 아. 결국 구사일생으로 사형만은 면한 이순신. 자, 의금부에서 풀려난 이순신이 간 곳 과연 어디였을까요? 궁금해요. 그 직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순신은 결국 바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네, 사실 이순신에겐 그를 기다리는 또 다른 처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는요, 이순신의 처형을 보류한 거지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아니, 아유, 진짜. 가거라. 허나 살아서 날 다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외적과 싸우다 죽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바로 백의 종군, 흰백 옷의 쫓을종 군사군. 직역을 하자면요,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수님, 그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처벌인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 현대적인 표현을 하자면 보직 해임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지휘관에게 가서 자문을 하거나 보좌하거나 또는 직접 전투에 참가해서 전공을 세워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처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군인은 군인이에요. 자, 그런데 직책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자, 과연 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순신이 가야 할 곳은요, 한성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의 합천 초계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곳 합천 초계, 누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당시 조선의 육군과 수군을 아우르는 전군 총사령관 도원수 권율 들어보셨죠? 아, 네. 법률. 바로 이 도원수 권율이라는 인물의 진영이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권율 밑에서 작전권도 지휘권도 없이 일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백의종군의 벌을 받고 이곳 초계로 가던 길에 이순신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가족과 관련된 얘기겠네요. 네.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한다. 어머니가 아들인 이순신 자신을 만나러 오던 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83세) 노모가 아들을 보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에서 한성으로 올라가는 그 험한 백길에 몸을 맡겼던 거예요. 아들 만나러. 그런데요, 이 전남 법성포에 이르러서 이 배를 대고 밤잠을 청하던 그때 이 하필 이 닷줄이 풀리면서 어머니가 이 주무시고 있던 그 배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사고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혹시 그랬지 않았을까?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거기서 공문이 있어.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마음. 그 마지막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 귀한 아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기 위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나섰던 것이었죠. 아이고야. 뭐 누구에게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겠지만 이순신과 그의 어머니는 특히나 애틋한 모자 관계였습니다. 이순신에게는요 원래 2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모두 일찍 죽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은요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난중일기의 첫 번째 기록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기록. 이제 첫 번째 기록. 오, 그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딱 열면 딱 시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일기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서 2번이나 남도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그리움을 이길 수 없다. 이뿐만 아니고요. 난중일기에는 어머니 이야기가 무려 100여 번이나 등장합니다. 100여 번? 네. 그러니까 정말 때만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어머니를 향한 그 이순신의 이런 지극한 효심은 그 난중일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그 마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요. 이순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찢어 놓는 일이 그 뒤에 또 생깁니다. 이순신은 지금 어떤 상태다? 죄인. 맞습니다. 백의 종군 중인 죄인이잖아요. 장례를 치른다고 아산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 없다? 나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와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는 것만 갖지 못하구나. 어머니를 잃은 그 순간 인간 이순신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겁니다. 와.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을 뒤로 한 채 떠난 이순신. 합천의 권율 밑에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백의 종군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97년 7월. 이순신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말 그가 열과 성을 다해 지켜냈던 정말 자신의 그 분신과도 같은 그 수군이 괴멸했다는 겁니다. 이순신이 떠난 조선 수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걸 알려면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순신과 악연으로 얽힌 바로 이 사람. 원균. 자, 원균은요 이순신보다 5살 많고요. 무과급제는 무려 10년이나 빠른 이순신의 대선배였습니다. 선배, 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까마득한 후배 이순신이 영웅이 된 겁니다. 네. 게다가 이순신은요 3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면서 원균의 상관까지 되었던 것이죠. 배 아프죠. 원균은 못마땅했습니다.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순신은 머뭇거리면서 전투에 나가지 않아. 이거 손조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원균은 이순신을 모함했습니다. 네. 당시 바다에서 왕로를 탄다라는 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분 나쁜 소리가 아마 왕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유. 이순신이 바다의 왕 노릇을 한다는 원균의 모함, 이 말을 들은 선조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순신에게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선조의 불신은 당연히 한층 깊어졌겠죠. 자, 이런 선조가 원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신지 아십니까? 완전 칭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니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이순신이 쫓겨난 바로 그 자리, 삼도 수군 통제사는요,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누구의 차지가 됐을까요? 원균. 원균의 차지가 된 겁니다. 자, 이순신이 떠난 자리를 차지한 원균. 그때 선조는요, 새로운 수군 지휘관 원균에게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원균은 부산 앞바다로 출전합니다. 조선 수군의 전체 함대라 할 수 있는 이 판옥선 160여 척을 모두 이끌고 갑니다. 결과는 대패합니다. 와, 아. 피 대패합니다. 많은 그 많은 배들. 그러니까요. 이때 이 조선 수군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조선 수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 칠천량 해전입니다. 칠천량 참냐. 해전. 네. 이게 그 배를 잃은 것도 배지만 그 전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다 시킨 그 그러니까요. 장수들이에요, 다. 맞습니다. 다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칠천량 전투의 대패로 이순신이 사활을 걸고 지키던 조선의 바닷길은 결국 일본 수군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반응은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껴 옵니다. 와. 우리나라에 믿어온 것은 수군뿐인데 이와 같이 희망이 없어지니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 그런데 선조가요, 이때 이순신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오. 삼도 수군 통제사, 이런 단어가 나오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시 복직. 그렇죠. 선조의 대안은요, 바로 이순신의 복직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이거 진짜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죠? 게다가요, 편지에 이런 글귀까지 남깁니다. 이야. 무슨 할 말이 있으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두 번씩이나. 왕이. 자, 이순신은요, 이 명령을 받고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채 묵묵히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를 맡습니다. 그게 군인 정신이죠. 네, 네. 자, 그런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도 군사가 없어요. 군사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재정비. 대패한 조선 수군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던 건가요? 도원수 권율이 허락했던 이제 군관 9명하고 군사 6명이 전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배도 한 척 없고 전부 이제 새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머. 착잡하다.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이순신은요, 통제사에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길을 나섭니다.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수군을 다시 모집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게 뭘까요? 배? 그렇죠. 배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순신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와. 어허. 아까 자, 잠시만요. 처음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어. 자, 문제 오케이. 보시죠. 12척의 배는 과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투척의 배. 12시계 배. 그때 어느 때? 그때 7천냥으로 다 이제 막 흩어지고 부서지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도망을 갔다던가 아니면 그나마 버틴 배, 좀 부서진 배들을 다 모았더니 12척이 됐다. 아, 예원 씨 말하는 그 과정에서 정답이 있는데 너무 길어. 정답. 정답. 네. 자, 도망갔던 동현 씨. 배. 정답. 정답. 아, 내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야, 잘 죽는다. 도망갔던 배. 야, 네.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7천량에서 도망친 배가 이순신의 조선 수군 재건의 희망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순신이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7천량 해전에서 도망쳤던 장수들도 휘하의 그 소수 병력과 함께 하나 둘 모여들기 다행이다.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조가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수군의 전력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류해 전쟁이 마라. 그러면은 해전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순신 보고 수군이 아닌 육군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순신 하면 딱 이 문구가 딱 떠오르는 이 명언 중의 명언을 남기게 되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름. 언제? 사실 이순신이라고 해서 이 조선 수군이 불리하다는 거 몰랐던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그냥 바다를 내준다? 자, 그럼 해상을 통한 일본군의 보급이 원활해질 테고 조선 전체가 일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위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순신은요, 자신만만했던 게 아니라 바다를 내어주면 조선은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다에 남기로 결심한 겁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던 1597년 9월 14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전라남도 진도의 벽파진에 자리 잡고 있을 무렵 망을 보던 조선의 군사는 일본 수군이 전라남도 해남군의 어람포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합니다. 당시 외선의 규모는요, 총 300여 척이었다고 합니다. 와. 반면 이순신의 수군은요, 뒤늦게 합류한 한 척의 배를 더해서 총 그럼 몇 척이 되는 거예요? 13척. 이렇게 다 죽어야 합니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순신의
그 고뇌에 찬 고민 속에서 나온 그 전략. 이순신은요, 벽파진에 꾸렸던 진영을 갑자기 해남의 전라 우수영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울며 돌아가는 길목, 울돌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울돌목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울면서 돌아간다고요? 네, 정답. 정답. 명량? 정답. 아. 네, 그래서 네, 네. 명량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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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명량은요, 바다에서 온 물살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면서 거세지는 곳입니다. 게다가 암초가 많아가지고요, 물살이 부딪히면서 회오리까지 칩니다. 바로 이 좁은 이곳을 막고 있으면 몇백 척이 몰려와도 들어올 수 있는 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깨고 들어오면 깨는 방식으로 전투를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수군을 옮긴 뒤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와, 영화 나오나?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명장면이죠.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와, 진짜.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래,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순신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죠.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적선이 곧장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대규모의 외선이 명량 해협으로 밀려오고 있는 상황. 133대 13의 싸움. 이순신은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모두 출정이다. 엄청난 규모의 외선을 마주한 채 선두로 이순신의 배는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뒤를 돌아본 이순신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이게 왜였을까요? 다른 배들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요. 이순신을 뒤따라야 할 이 아군의 배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네. 이순신의 대장선과 그 뒤를 따르는 12척의 배들은 어느새 약 400m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 아유. 자, 이때는요, 7천량 해전에서 엄청난 참패를 겪은 지 이제 겨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전력에서도 기세에서도 이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진퇴양난이다. 어떡하지? 맞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인 이순신.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홀로
싸우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당장 조용기를 세워야 합니다. 기사만 등지고 싸운들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포탄을 조란탄으로 바꿔라. 자, 그렇게 1시간가량을 이순신의 이 대장선 한 척이 133척과 싸웁니다. 이순신은 전장에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동요하지 마라. 적선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배에 올라타지 못한다.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되 절대 동요치 말라. 이순신은 대장선 가까이 달라붙은 일본 함선을 떼어내기 위해 이 화포를 아래로 내리고 이 조준 사격을 명령합니다. 부서져 가라앉는 일본 함대 뒤로 새로운 배들이 몰려들었고요. 이순신의 대장선에 타고 있는 조선의 병사들은 또 활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다 기어코 이순신의 대장선을 기어오르는 일본 병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긴 낫으로 내려 찍습니다. 정말 이 상황 1시간 동안 이런 모습들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을 싸운다. 10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 이순신의 대장선을 보면서도 후방의 조선 배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어떡하지? 안 와. 이순신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당장 처형할 일이지만 형세가 급하니 우선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을 듣고서야 그제야 겨우 2대의 배가 대장선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걸 본 다른 배들이 드디어 합세를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조선 수군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구름대처럼 몰려든 일본 함선에 맞선 건 13척의 배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다가오자 전투의 흐름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흐름이요? 네. 물살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명량해협의 물살은 하루에 4번, 약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뀌는데요.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한번 바뀌어 흐르기 시작하면 이걸 거스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와, 타이밍이 참. 결국 일본군 배가 드디어 역류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물살의 흐름이 바뀌면서. 그렇죠. 조선 수군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난 일본 함대들은요, 조선의 판옥선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조선의 판옥선은 어땠을까요? 일본 수군을 향해 진격하기 좋은 물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순신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황하는 일본 수군에게 한층 더 강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이순신의 군대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내면서 끝내 왜군을 막아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명량의 명량전입니다. 네.
교수님, 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웅장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전력의 차이로 좀 승리했던 전투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10배 이상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한 아주 대단한 승리였죠. 우리 역사에도 다시 없고 세계 해전사상 아주 요래가 드문 해전입니다. 그렇게 이순신은 명량에서의 단 한 번의 해전으로 전쟁의 양상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와. 역사에 남는 승전 이후 이순신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원래 영웅이 되고 난 뒤에는 계속 승승장구 하잖아요. 이순신은요, 조선 수군을 이끌고 빠르게 후퇴합니다. 응?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요, 바로 이 당사도를 거쳐서 어회도, 법성포, 위도, 고군산도까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 당시 임진왜란 전체 전쟁 국면을 이해하면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데요. 항상 수군은 전투를 치르고 나면 부상병 치료라든지 선박을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보급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일본 육군은 전라도 해안 지역을 지금 진입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항구에 정박할 만한 곳을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투 이후에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신속하게 일본군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지역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모르셨죠, 여러분들? 명량 이후에 막 승승장구할 줄 알았죠? 그 이후에는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게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일본군을 피해 북상한 고군산도에서 9월 말까지 한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겐 오랜 휴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해병대 출신 동현 씨. 네.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겨울 바다. 겨울 바다는 네. 일단은 파도도 세고 물도 오. 거칠고, 예, 막 계속 또 변화도 많고, 예. 예전 침투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예. 어디 침투했습니까? 했어요? 예, 아니 뭐 어디로 침투를 했다는 건지 아, 예. 할 데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군사 교일이 좀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겨울 바다는요, 이 파도가 거세지는 데다가 날씨마저 변화무쌍해서 늦가을 이후의 해상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더 이상의 전투가 어려우니 이순신은 다음 해 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 준비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죠. 이때 일본 수군 역시 월동을 위해서 남해안의 일본군 근거지로 회군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육지에서 이루어진 조선군의 반격으로 일본 육군도 전라도 지역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은요, 일본군의 날카로운 감시에서 벗어나 고군산도를 떠나 남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선택한 월동 장소. 자, 월동 장소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보화도. 네, 맞습니다. 보화도. 자,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은 섬들 가운데 왜 하필 보화도를 선택했을까요? 1597년 10월 29일 목포에 이르러 보화도에 옮겨댔는데 서북풍을 능히 막음직하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적합했다. 배를 감추기. 배를 감추기 위해 적합했다. 보화도 포구 뒤편에는요, 겨울에 부는 매서운 바람, 이 북서풍으로부터 배를 막아준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화도 위치를 보면요, 육지와 지금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육지와 가까워야 사람이든 군수물자든 쉽게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육지인 목포에 이렇게 조금 배를 정박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목포항은요,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해안에 갯벌이 많아가지고
조선 수군의 그 큰 배를 이렇게 바로 대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물이 계속 빠졌다 올랐다 하니까 그렇죠. 안 되죠. 갇혀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보화도는요, 육지와 가까우면서도 바다가 깊어요. 그래서 정박지로서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수군이 겨울을 보낼 최적의 월동 장소였던 겁니다. 근데 진짜 배 하나 되는 것도 전술의 하나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언제 네. 전쟁이 일어나서 나가야 될지 그럼요. 모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보화도에 자리 잡은 이순신의 수군 사령부 주변에는요,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궁금합니다. 아니 왜 백성들이 이 수군 사령부, 보화도에 있는 이 수군 사령부로 이렇게 몰려들까요? 이거 소문 들은 거 아닐까요? 무슨 소문? 이순신 기적이 일으켰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하려고. 군대가 이순신이 있는 부대가 있으면 일본군의 그 잔인한 살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장이 형성되고. 그럼요. 시장이 사설에. 형성되고 물물교육도 일어나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지역민들에 대해서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고 물건 구입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이런 인구 증가는요, 조선 수군에게 또 다른 이점도 가져다 줍니다. 뭘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군인으로 오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병력 충원. 이순신은 모여든 백성들로 병력을 모집하고 무기를 만들고 또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듭니다. 이순신이 본격적인 조선 수군 재건에 돌입한 겁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러 봄이 다가오자 이순신은 조정에 이런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소서행장은 예교에 주둔하고 있으며 바람이 잔잔하니 이는 바로 흉적들이 소란을 일으킬 때이므로 17일에 강진 경내의 고금도로 진을 옮기겠습니다. 해가 바뀐 1598년 2월 17일 이순신이 임시수군 사령부를 고금도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순신이 임시수군 사령부를 고금도로 옮긴 이유, 바로 예교에 주둔하고 있는 소서행장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교는요, 순천 지역에 있던 일본군의 주요 거점인 외성을 말합니다. 즉, 순천 외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서행장은 이렇게도 불립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고니시 유키나가, 그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조선의 최초로 상륙한 일본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조선인에게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 이순신에게도 꼭 베어주게 하는 원수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금도는 순천 외성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약 한 40km입니다. 이순신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순천 외성에 주둔한 고니시의 동태를 파악하고 언제든 출전할 수 있도록 고금도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고금도로 나간 이때 조선수군 병력은 약 2천여 명, 전선은 무려 40여 척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괴멸하다시피 했던 조선수군의 전력이 엄청난 속도로 재건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598년 7월 이순신과 조선수군이 주둔한 고금도에 5천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격당한 거 아니에요? 왜요? 병력을 이끌고 고금도에 들이닥친 인물,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수군 지휘관 진린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첫 해 명나라는 조선에 지원군 보냈어요. 그죠? 그렇게 명나라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과의 그 강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협상 어떻게 됐다? 결렬.
1597년 일본의 대대적인 조선 침략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속전속결 일본군 몰아내기 위해 또 한 번 조선의 지원군을 파병을 한 겁니다. 한 번 더. 자, 그래서 명나라의 수군 지휘관으로 30년 넘게 전쟁터를 누비며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 진린이 오게 된 겁니다. 도와주러 온 거네요. 네, 이순신은 정말 이번에야말로 일본군을 섬멸하고 7년째 계속되던 전쟁을 끝낼 수 있겠다는 그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렵 이순신의 든든한 조력자 유성룡. 유성룡은요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왜 뭐요? 진린과 함께 싸우게 될 이순신이 장차 일본군에게 패할 거라고 말입니다. 아니 근데 왜 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요 바로 유성룡이 목격한 이 진린과 수하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진린의 군사가 찰방 이상규의 목에 새끼줄을 매어 끌고 다녀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통역관을 시켜 말렸으나 진린은 결국 듣지 않았다. 유성룡은 허악한 성품의 진린과 손발을 맞춰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 아무리 이순신이라도 이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패전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진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 네. 약간 독불 장군 스타일. 그렇죠. 게다가 유성룡이 진린과 이순신이 화합하지 못할 거로 확신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순신도 상사에게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그죠. 그렇지. 여러분 이런 이순신과 진린의 성격을 봤을 때 두 사람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야. 절대 맞을 수 없는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난 물과 거야. 기름. 네. 그 밑에 병사들이 매일매일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어떡해, 제발 일 안 터지기를 이러면서. 자, 과연 이순신과 진린의 사이는 진짜 이 유성룡의 걱정대로 펼쳐질지 둘의 모습을 드라마 장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으시지요. 이리 술잔을 나누듯 전장에서 목숨을 나누고자 하오이다. 우와. 난리 났다. 제발. 모두 이것은 상관에 대한 의전을 어찌 해야 되는 것인지부터 새로 배워야겠구만.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소이까?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요, 진리. 아니 근데 알았어요. 진짜 알아서 할게요. 왜 온 거예요? 드라마에서는요 이런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진린이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있는 고금도에 온 지 8일째 되던 1598년 7월 24일 고금도의 한 연회장에서 와장창 아이고야. 하는 소리와 함께 후함이 들려옵니다. 진린이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 앞에 놓인 술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자, 이 진린이 이런 행패를 부린 이유 이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날 새벽 바다에 나가 있던 조명연합 수군이 일본의 함선 6척을 격파하고요. 수급 69개를 거두며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진린이와 장수의 보고였어요. 오늘 새벽에 적을 만났는데 조선 수군이 모조리 다 잡았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은 바람이 거세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전공을 쌓을수록
황제에게 더 후한 포상과 관직을 얻었던 명나라 장수에게 적의 수급은 곧 전공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명나라 수군이 수급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니까 지휘관인 진린이 화를 내면서 펄쩍 뛰었던 거예요. 게다가 명나라군이 조선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진린에게 이건 도저히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네요. 자, 여기서 문제. 예. 보시죠. 진린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이때 이순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정답. 이번에 우리가 공을 세운 거 그 진린 자네가 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할 테니까 그 수급. 그래서 수급한 걸 전부 다 진린에게 줍니다. 진린 부대에게. 맞을 것 같아요. 정답! 아니 근데 처음부터 방향을 너무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너무 이만구나. 좋았어요. 근데 예. 그리고 수급이란 단어를 딱 떠올린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의 머리를 그렇죠. 준 거구나. 그렇죠. 뭔가 확인 증명서도 쉽게 얘기하면. 와. 그 일본은 그때 수급 대신 그래서 귀나 코를 베가잖아요. 네네. 그 원리죠. 똑같아요. 그거를 내어준 거네. 그렇죠. 이순신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모두 대인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배운 적의 머리는 마땅히 전부 대인께 드려야지요. 이순신이 진린에게 수급의 대부분을 양보하면서 진린의 환심을 산 겁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순신은 왜 진린의 비위를 이렇게 맞춰준 거죠? 지금? 이 원칙주의자인 이순신 면모를 보면 전혀 이해 못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명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진린이에요. 그 지휘 체계상 진린이 위에 상관이죠. 또 명군의 많은 군사와 군선으로 대규모 작전을 펼치면 일본군에게 전면적인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순신에겐 진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이겨야지. 맞아. 이겨야죠. 외를 그렇죠. 맞춰야지. 이순신은 이 진린의 협조 없이는 전술을 펼치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이 전공을 진린에게 돌릴 뿐 아니라 그를 위한 연회도 자주 열면서 이 진린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무지 노력하는 겁니다. 이순신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전공이나 자존심 아니었어요. 그에게 더 큰 대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명나라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는 거였죠. 완전히 이해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럼 궁금합니다. 진린은 이런 이순신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괴팍한 이 진린. 자기 좀 띄워주고 하면 진리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해서. 진린은 명장으로 유명한 이순신이 자신을 이렇게 깍두기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죠. 흡족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해. 좋아.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잘 화합해 나가는 모습들이 펼쳐지는 그때 또 한 번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조선 백성을 향한 명나라 지원군의 횡포가 심했는데요. 이 고금도에 온 명나라 수군들 역시 조선 백성들 약탈하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뭐 비위도 맞춰야 되는데 백성들까지 괴롭히고. 그거는 얘긴 해야죠. 타일러서. 그것도 조심해서. 심기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쉽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명나라 수군의 횡포를 본 이순신의 반응, 기록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순신이 군중에 명령을 내려 크고 작은 막집들을 한꺼번에 헐어버리게 하고 이순신 역시 자기 옷과 이부자리를 배로 옮겨 실었다. 이순신은요, 명나라 수군 주둔지 주변에 있는 백성의 집들을 허물면서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세간살이와 자신의 짐을 배에 옮겨 싣게 하죠. 곳곳에서 집이 헐리는 것을 본 진린,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괴국 군사들이 오자마자
행패를 부리고 약탈하는 데만 전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모두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대장의 몸으로 혼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선 백성을 향한 명나라 수군의 횡포를 참지 못한 이순신이 사령관인 진린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 뭐 수하들 못지않게 포악한 성격의 진린. 이순신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진린의 행동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린이 깜짝 놀라서 곤두박질 치면서 달려와서 간절히 애걸하였다. 단순한 스타일이네요. 진린은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순신을 찾아와 그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애걸복걸 말렸죠. 가지 마시오. 근데 그 고금도를 떠나는 게 진린에게 큰 영향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명나라군은 단독으로 조선 연안에서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일본군을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명나라군의 선박의 문제가 있어요. 조선 수군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래서 조선 수군처럼 대형 화포를 운용하기에 제한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 연해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조선 연안에 대한 정보, 일본군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린이 승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순신에 매달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진린은 단순히 자신의 전공을 위해 이순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지나며 점차 진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순신에게 자문을 구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마가 감히 이순신을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까지 합니다. 와, 아니 그 정도예요? 네.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군인으로서 빠진 것 같아요. 배우고 싶고 이 사람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함께 전쟁을 준비하며 이순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진린은 이순신의 능력과 인품에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린이요, 이순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공은 작은 나라의 인물이 아니오. 만일 중국으로 들어가 벼슬 한다면 당연히 천하의 명장이 될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곤궁하게 지나려고 하오. 이야, 이건 최고의 진짜 찬사다. 최고의 찬사다. 공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 변방 끝에서 이게 뭔 고생이요. 나와 함께 큰 무대로 나가 이름 같이 떨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진짜 최고다. 아니 얼마나 멋진 사람이기에 스카우트 제의까지 하나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진린의 이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교수님, 이순신이 진린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이순신의 면모를 우리 장군의 면모 하나로 보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또 다른 면모가 있죠. 이순신은 원래 유학을 공부하던 선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소양이 깊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국왕과 백성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진린도 잘 알고 있어요. 진린은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기보다는 이순신에 대한 어찌 보면 최고의 찬사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너무 완벽하시다. 그 어떤 괴로운 상황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건 이순신에게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린은 같은 장수로서 이순신의 그 올곧은 기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하니까 불편한 동거로 시작했던 조명연합수군은 어느덧 손발을 착착착착 맞춰가게 됩니다. 그러다 1598년 11월 14일 이순신과 진린이 함께 있는 수군 주둔지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왜군이 찾아왔나요? 본인신 쪽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가주면 안 되겠나, 협상.
동시험하였어요. 오. 바로 순천 외성의 지휘관 고니시 유키나가 보낸 수하들이었습니다. 고니시가 적진 한가운데로 자신의 수하들을 보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은화와 보검을 올려 진린에게 선사하였다. 우리 일본군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바닷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크게 싸우지도 않았어요. 명성이 자자하니까 사실은 둘이 싸웠을 때 질 게 뻔하니까 이 방법을 택한 거네요. 맞습니다. 왜 갑자기 그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무섭잖아요, 이순신. 아니 그래도 끝까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뺀다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일본에서 전해져온 한 가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국면을 뒤바꾼 소식. 바로 임진왜란의 원흉이자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남겨진 아들이 나이가 5살이었어요. 워낙 어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미처 아들을 위한 정권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일본 내에서는 도요토미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하고 정권을 뺏으려는 세력이 이제 나뉘게 되죠. 내부의 다툼이죠. 그렇죠. 이런 세력 다툼에 뛰어들어야 하는 조선 주둔 일본군은 최대한 빨리 일본 본국으로 철수했던 거죠. 일본군은 일본 내부의 혼란한 상황 때문에 조선 침략 개혁을 중단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이 오기 전 11월 중순까지 서둘러 귀국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조명연합수군에게 가로막혀 순천외성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발각됐다가는 조명연합수군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니시는 진린에게 뇌물을 보내 퇴각을 허락해달라 요청했던 것이죠. 뭐 아무리 이순신이 있다지만 총사령관은 누구다? 진린. 진린만 설득한다면 조명연합수군의 봉쇄를 풀고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진린을 꼬드기기 위한 고니시의 노력은 뇌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진도독에게는 수급 1천을 보내줄 터이니 자기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퇴각로만 보장해주면 진린에게 1000개의 수급을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앞서 장수에게 적의 수급은 곧 뭐와 같다고 했죠? 전공. 자, 고니시 이런 제안에 진린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순신한테 그래도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우정이 있는데. 진린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에게 수급 2천을 보내주면 너희를 보내주겠다. 진짜. 아 진짜요? 여기서 딜을 해요. 와 진짜. 너무 실망이에요. 2천. 진리는 일본이 스스로 퇴각하겠다는데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건 이순신한테도 조선한테도 좋은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이순신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고니시가 철수할 수 있게 봉쇄를 풀고 바닷길을 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복만 받아들인다면 수급 2,000개를 준다고 해서 내 그 절반을 통제사께 드립니다. 그들이 바치겠다는 수급은 모두 조선 백성의 머리일 것이오. 전란을 끝내기 위한 대가라 생각을 합시다. 일국의 장수가 되어 어찌 제나라 백성의 피를 팔아 일진의 안위를 도모한단 말씀이오. 황명이 아니라 하늘의 명이라 해도 적에게 길을 내줄 수는 없소. 아, 여기서 이제 또 갈라지네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조선 땅을 제멋대로 짓밟고 백성들을 도륙한 일본군을 이순신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철수하려는 일본군을 이대로 순순히 돌려보낸다? 그럼 조선을 우습게 여긴 일본이 훗날 또다시 침략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모두 섬멸하려고 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의 원수를 갚고 후한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교수님, 이순신의 이런 강한 신념, 이런 모습들은 난중일기에도 굉장히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난중일기를 보면 여러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자주 나오는 기록 중에 하나가 이순신의 아픈 기록이에요. 에? 이순신은 오랜 전쟁과 스트레스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자주 설사나 구토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출전을 하면 멀쩡해요, 사람이. 마치 딴 사람처럼. 그 왜 그럴까 보면 그만큼 일본군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의지와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와. 그래서 단순하게 체력이 약했다든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애환, 그리고 이제 그걸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 같이 보는 그런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후 누군가가 이순신을 찾아옵니다. 바로 고니시의 수하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순천 앞바다의 봉쇄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니시는 이게 진린의 허락만으로는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니시가 이번엔 이순신에게 직접 뇌물을 바치려고 한 거예요. 아, 급했구나. 네, 고니시가 급해요, 지금요. 뇌물 안 통하는 분인데. 처음에는 진린으로 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아니, 그리고 그런 거 더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요, 뇌물 따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고니시 수하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렇게 1598년 11월 16일 저녁, 여전히 순천 앞바다를 지켜있던 이순신에게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외적 4명이 배를 타고 나갔다. 외적 4명, 그러니까 고니시의 부하들이 조명연합군의 봉쇄를 뚫고 순천 앞바다를 빠져나간 거예요. 아니,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진린의 묵인 때문이었습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거야. 고니시는 본국으로 철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일본군과 연락을 좀 취하게 해달라고 진린이가 아주 사정사정을 한 거예요. 고니시가 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고작 연락선 하나 나가는 게 뭐 대수겠어? 진린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뇌물도 많이 받았겠다. 고니시 연락선을 바다로 내보내줬던 겁니다. 진린 진짜. 보고를 들은 이순신은 분노했지만 여기서 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곧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합니다. 이순신은 보고를 듣자마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고니시 연락선 빠져나갔으니 반드시 구원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건 곧 고니시를 구출하기 위한 일본 지원군이 순천 앞바다에 들이닥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렵 다른 일본군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본군은 발빠르게 조선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천, 그리고 남해. 이 사천과 남해에 있던 일본 지휘관들은요, 이 외성을 버리고 창선도, 이 창선도에 집결해 있었고요. 또 고성 외성을 버린 일본 지휘관도 거제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 있었던 일본군이 고니 씨의 연락을 받고 순천 앞바다로 진격한다면, 그리고 고니 씨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이 뒤쪽을 공격한다면 조명연합수군은 일본군에게 양쪽으로 협공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순천 외성의 봉쇄를 풀어 일본군을 놓아줄 수도, 일본 지원군의 출격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이때 이순신은 돌연 어딘가로 이동하자고 말합니다. 자, 이순신이 가리킨 장소, 그 장소는 바로 노량. 노량. 이순신은 지도에 보이는 이 좁은 해로 노량 해협으로 출정해서 일본 지원군에게 선제 공격을 가기로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순신은 왜 하필 노량을 격전지로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순신은 철수가 급한 일본군이라면 반드시 이 노량 해협을 지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노량 주변에는요, 섬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아군의 배를 숨기기가 참 좋았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이 노량 해협 옆에 여기 관음포 보이시죠? 관음포는요, 여기 잘 보세요. 들어가 있네요. 네, 육지 쪽으로 움푹 파인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배를 숨기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죠. 와, 딱이다. 그래서 이순신의 조선수군은 노량 해협의 우측 관음포 부근에, 진린의 명나라 수군은 그 반대의 포진에 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좌우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노량 해협을 통과하는 순간 기습적인 선제 공격을 펼치는 게 바로 이순신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순신의 예상대로 창선도와 거제도의 집결에 있던 일본군은 이 고니시 부대가 고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순천 앞바다로 출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고니시를 구하기 위해 노량으로 향하는 일본 수군의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꽤 있지 않았을까요? 무려 500여 척. 500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조명연합군 수군 합쳐서 한 300척인데 문제는 이제 명나라 수군의 선박의 어떤 크기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명군도 주 전투선으로는 조선의 판옥선을 빌려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 가능한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한 100척 전후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공의 위협과 전력을세를 극복하려면 선제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술적으로 본다면 오는 적을 마주 나가서 싸우는 것을 요격이라고 하거든요. 이순신은 어찌 보면 선제 기습이며 동시에 요격전을 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여 척 대 300여 척의 불리한 싸움. 수적 열세뿐 아니라 일본 수군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1년 전 바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킨 일본군 지휘관, 바로 시마즈 요시히로였습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조선과 명나라 병사들로부터 귀신 장군이라고 불리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맹장이 이끄는 500여 척의 일본 수군은 조명연합수군의 숨통을 조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전운이 감돌던 1598년 11월 18일 밤 10시경, 이순신은 곧장 판옥선에 올라타 외칩니다. 노량바다로 출정하라. 이순신이 마침내 군사들에게 출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교수님, 밤에는 사실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왜 이때 이동을 한 걸까요? 이순신이 밤에 이동한 것은 순천 외성에 있는 고니 씨가 조선 수군의 이동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니 측에 조선 수군의 이동을 숨겨서 일본 지원군 역시 조명연합 수군의 움직임을 알 수 없도록 하려고 밤에 이동한 거죠. 기습 작전을 펼치기 위해 어둠을 틈타 은밀히 이동한 조명연합 수군. 이때 이순신은요, 배 위에 싣고 있는 북을 소리나지 않게 눕힌 뒤 군사들에게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순신은 군사들이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입에 나무 재갈까지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비밀스럽게 움직였던 것이죠. 와. 자, 그렇게 바람을 맞으며 나아가는 이순신과 그를 따르는 수군의 얼굴엔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침묵 속 움직임. 이것만으로도 긴장감이 돌지 않습니까? 진짜 용맹하게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마 막 많이 떨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맞아. 노량해협을 향해 나아가던 자정무렵, 이순신은 배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죽는다 한들 요한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군의 손에 사륙당한 백성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함께한 동료들을 수없이 잃은 이순신의 한 맺힌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됐을 무렵, 이순신과 젤리는 서로가 포진하기로 약속한 노량해협의 좌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순신, 일본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정찰선을 띄운 조선 수군과 함께 전투 태세를 갖춘 채 숨죽이며 일본군을 기다립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정해진 각 위치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기까지 고작 4시간.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수백 척에 달하는 일본군의 배가 노량해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군의 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노량해협을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 선봉에 나선 이순신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덮칩니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전투 노량해전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서 조명연합 수군을 맞닥뜨린 일본군은 경악에 물듭니다. 순천 앞바다가 아닌 노량에서 이렇게나 빠르게 전투가 이루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좌우에서 화포를 뿜어대는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의 공격에 일본군의 배는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며 침몰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순신은 기세를 몰아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사용한 필살기, 바로 화공전술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는 화공과 실제 화공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화살 끝에 불을 붙인 불화살을 많이 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는요, 적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화전이라 불리는 화약통이 달린 화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데에는요, 이순신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죠. 바로 바람의 방향. 이 노량해협에서 지금 일본군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 바다에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람을 등진 이순신의 조명연합수군이 바람을 정면으로 막고 있던 일본군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이쪽에 지금 일본 수군이 있겠죠. 방향 맞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는 일본 배가 넓게 산계하더라도 펼쳐지더라도 자연스럽게 몰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과 명나라군은 화포를 그냥 중간에만 놓고 쏴도 일단 맞는 거죠. 그렇게 일본군의 배 200여 척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건요, 이순신이 노량을 격전지로 고른 그 순간부터 계획이 된 전략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기본적으로 계획 없이 전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장법 보시면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선승 이후 구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은 싸울 때 장소, 시간, 그다음에 바람 방향 같은 모든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자신의 유리하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군은 조선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순신의 전술에 눈뜨고 당한 일본군. 죽기 살기로 이순신과 조명연합수군의 배에 올라타며 달려듭니다. 그야말로 한치도 물러설 곳 없는 살벌한 근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벽에 맞붙은 조명연합수군과 일본군은 날이 밝아오는 아침까지 계속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투의 끝은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길어지는 전투에 기습을 당한 일본군뿐 아니라 조명연합수군 역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한나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어서 힘차게 너를 쏘아라. 와, 화살과 총알이 빗발치는 격전 속에서 이순신이 북채를 잡고 힘차게 푹을 쳤던 겁니다. 지친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였죠. 긴 전투로 녹초가 되어 있던 조명연합수군은 이순신의 동료 덕분에 바닥난 기운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북을 쳤다는 기록이 처음 나온 기록은 조경남이 쓴 난중잡록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참 이분, 자기 조카죠, 이분이 쓴 항록에는 이순신 장군이 북을 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뭘 의미하냐면 이순신이 전투를 독려했다는 내용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멋있게 그런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긴 난전 속에서 이순신은 몸을 사리지 않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이 갑자기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가슴에선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전쟁터에 빗발치는 탕환 중 하나가 이순신의 가슴에 명중한 겁니다. 이순신의 총상을 목격한 부하들은 쏘스라치게 놀라 급히 몰려듭니다. 이순신은 힘겨운 숨을 내뱉으며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싸움이 한참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마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순신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전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제일 걱정되는 거. 어떻게 된 일인지 지휘관인 이순신의 부재에도 조선 수군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명령을 받던 휘하 장수들이 침착하게 일본군에게 응전하며 전투를 이끌어간 겁니다. 그렇게 1598년 11월 19일 정오, 새벽에 시작했던 노량해전은 약 10시간 만에 조명연합수군의 대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무려 일본군의 배 200여 척이 파괴됐고요. 100여 척의 배를 조선 수군이 포획했습니다. 당시 멀쩡하게 도망간 일본군의 배는 고작 50여 척에 불과했죠. 대박. 그리고 이때 시마즈, 귀신 장군이라 불렸던 그 시마즈는 반파된 배를 타고 간신히 전장을 탈출해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순천 외성에 있던 고니시, 맞아요, 고니시. 이거 어떻게 어디 갔어요? 됐을까요? 빠져나가지 못했네. 빠져나갔네. 고니시는 노량해전이 벌어진 혼란한 틈을 타 부대를 이끌고 도망갑니다. 정신없는 그 틈 타서. 아이고. 싸우지도 않았네요. 그렇게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7년간의 기나긴 전쟁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노량해전의 승리에도 바다 위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과 마지막 전투를 함께한 군사들, 그리고 이순신과 특별한 전우회를 나눈 진린이었습니다. 진리는 놀라 뛰었다 넘어지기를 3번이나 하면서 땅을 치며 크게 통곡하였다. 전투가 끝난 후에야 이순신의 죽음을 알게 된 진리는 차마 서 있지 못하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진린을 비롯한 조명연합 수군의 울음소리로 온 바다가 울릴 정도였죠. 되게 기뻐해야 되는 상황에 기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이후 일본군의 철수로 전쟁은 그대로 막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순신 역시 순천 외성 전투를 끝으로 더 이상 전장에 나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순신이 일본군의 앞을 가로막고 노량바다에서 끝까지 싸운 이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본군을 한 명이라도 더 죽여 적을 섬멸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조선에 쳐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바라볼 때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일본의 대륙 침공을 조선에서 저지한 위대한 역사를 만든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조선을 구한 영웅이 아니고 동아시아 평화를 이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며 나라를 구한 영웅 이순신. 그의 전사 소식을 들은 조선의 왕 선조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비변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응? 에? 나라를 지키다 죽은 충직한 장수의 부고에도 담담하다 못해 냉랭하기까지 한 태도를 보인 선조. 선조는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무장들의 어떤 그 공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선조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이긴 것은 바로 나의 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자기 공이 뭐겠어요? 명나라 부른 거? 그렇죠. 명나라군을 원병을 요청해서 불러들여서 전쟁을 승리한,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본인의 공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목숨을 바쳐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이순신. 하지만 이순신의 업적은 당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순신을 이렇게 영웅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게 좀 많이 알려지게 돼요? 바로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1795년 정조가 이순신의 공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일화와 행적을 모아 이충무공 전설을 편찬합니다. 조선에서 왕이 신하를 위해 문집을 만든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조. 사후 20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이순신이 조선 조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순신은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손꼽히는 영웅이자 위대한 리더로 평가받게 됩니다.